맨발로 면접장에 들어선 순간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꽂혔습니다. 냄새, 판단, 그리고 비웃음. 윤나리는 자신의 가장 큰 약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찢어진 신발, 낡은 옷, 그리고 그녀의 가방에서 나는 탄 김치 냄새. 하지만 백준호 사장은 모두가 보지 못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 냄새 속에 숨겨진 30년 전의 비밀을. 이 여성이 저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녀의 삶을 구할 것입니다. 가난한 한 여성과 백만장자 CEO의 운명적인 만남. 그들의 인생을 연결하는 놀라운 사연과 모든 역경에도 불구하고 빛나는 인간의 선함에 관한 이야기. 당신은 마지막 장면까지 눈물을 참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서 시청하시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였는지 알려주세요. 부산에 비 내리는 아침, 윤나리가 신고 있던 낡은 플라스틱 신발은 언덕을 오르는 도중에 완전히 찢어져 버렸다. 그녀는 회사의 유리문 앞에서 망설였다. 자신의 반영이 유리에 비쳤다. 맨발에 흙으로 더러워진 발가락 끝, 그리고 한쪽 어깨에 걸친 낡은 배낭. 하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다. 로비의 차갑고 환한 바닥을 밟았고 접수원의 당혹스러운 시선을 받았다. 경비원이 즉시 그녀를 가로막았다. 이상한 냄새가 퍼지기 시작했다. 강하고 시큼하고 탄 냄새. 그 원인은 그녀의 배낭이었다. 아가씨, 이렇게 들어오실 수 없습니다. 다른 지원자들, 총 15명이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휴대폰으로 녹화하기까지 했다. 부끄러움이 숨을 막힐 정도였다. 하지만 그녀가 쫓겨나기 전에 뒤쪽 보안실에서 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였다. 그녀를 들여보내세요. 그것은 회사의 CEO 42세의 백준호였다. 엄격한 외모를 가진 남자였다. 모든 사람들이 냄새 때문에 그녀를 판단하는 동안 그는 조용한 호기심으로 그녀를 관찰했다. 아무도 몰랐던 것, 그녀조차도 은긋한 김치 냄새가 결국 그들 두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큰 비밀을 드러내게 될 것이라는 점이었다. 윤나리는 빈곤과 고난에서 태어났다. 부모님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그녀는 할머니와 함께 부산 외곽의 오래된 시장 한 구석에서 살았다. 할머니 황공남은 중증 치매를 앓고 있었지만 나리는 그녀를 요양원에 보내기를 거부했다. 대신 매일 아침 할머니를 위해 김치를 데웠다. 하지만 할머니는 종종 화로를 잊어버려서 김치가 타곤했다. 그리고 그날 아침도 마찬가지였다. 구직 면접을 위해 준비하면서 나리는 불행하게도 할머니가 또다시 김치를 태워버린 것을 발견했다. 냄새를 없앨 시간이 없었고 할머니는 혼란스러워하며 이걸 가져가 누군가에게 줘 라고 말했다. 할머니를 진정시키기 위해 나리는 타버린 김치통을 배낭에 넣었다. 가난한 나리에게는 새 신발을 살 여유가 없었다. 그녀가 가진 유일한 신발은 너무 낡았고 비에 젖자 완전히 망가져 버렸다. 회의실로 이동하는 동안 백준호는 불현듯 기억의 파편에 사로잡혔다. 그 냄새는 오래된 기억을 불러일으켰다. 어린 시절 길거리에서 누군가가 그에게 김치를 주었던 기억. 하지만 그는 그 기억의 전체를 떠올릴 수 없었다. 마치 그의 마음 깊은 곳에 봉인된 것처럼 느껴졌다. 회의실에서 그는 윤나리를 자세히 관찰했다. 그녀는 맨발이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강인함과 결단력이 있었다. 그녀의 이력서는 간결했다. 지역 대학 졸업, 아르바이트 경험만 있을 뿐.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100만 가지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면접이 시작되었다. 다른 지원자들은 고급 교육과 인상적인 경력을 자랑했다. 하지만 나리가 말할 차례가 되었을 때 그녀는 간단하게 말했다. 저는 제가 가진 것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매일 누군가를 위해 싸웁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솔직함이 준호를 놀라게 했다. 면접이 끝나갈 무렵 그는 그녀에게 직접 질문했다. 당신의 가장 큰 약점은 무엇입니까? 나리는 주저없이 대답했다. 저는 너무 자주 다른 사람들을 제 자신보다 우선시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저의 가장 큰 강점이기도 합니다. 다른 지원자들이 떠난 후 준호는 인사팀장에게 물었다. 그녀의 이름이 뭐였지? 인사팀장이 대답했다. 윤나리입니다, 사장님. 하지만 그녀는 확실히 우리 회사 이미지에 맞지 않습니다. 그 냄새와 맨발은... 준호는 갑자기 그의 사무실 창문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녀를 채용하겠다. 인사팀장은 충격을 받았다. 하지만 사장님, 다른 더 자격 있는 지원자들이... 준호가 말을 잘랐다. 때로는 신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본 것, 그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인사팀장이 떠난 후 준호는 자신의 책상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낡은 종이 한 장이 있었다. 어린아이의 글씨체로 쓰여진 쪽지였다. 황할머니에게 언젠가 돌아올게요. 저를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쪼니 올림. 그는 그 쪽지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그리고 나서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어쩌면 그녀가 나를 집으로 데려다 줄지도 모르겠다. 회의실의 에어컨 바람이 유리 테이블 위로 차갑게 감돌았다. 윤나리는 맨발을 의자 밑으로 깊숙이 숨기고 낡은 배낭을 무릎 위에 단단히 안고 있었다. 그녀의 배낭에서는 여전히 탄 김치 냄새가 은은하게 퍼져나왔다. 주변에 앉은 14명의 다른 지원자들은 모두 완벽한 정장 차림에 반짝이는 구두를 신고 있었다. 그들의 시선이 나리에게 꽂힐 때마다 그녀는 마치 작은 바늘로 찔리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냄새가 정말... 그녀 옆에 앉은 여성 지원자가 코를 찡그리며 친구에게 속삭였다. 그 속삭임은 마치 마이크를 통해 확성기로 울려 퍼지는 것처럼 나리의 귀에 크게 들렸다. 그녀의 뺨이 뜨겁게 달아올랐지만 고개를 들고 앞을 바라보기로 결심했다. 할머니를 위해서라도 그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백준호 사장이 인사팀장과 함께 회의실에 들어왔다. 모든 지원자들이 일제히 일어섰지만 나리는 자신의 맨발이 보일까 두려워 주저했다. 잠시 늦게 일어난 그녀를 향해 다시 한번 수군거림이 일었다. 준호의 날카로운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고 순간 회의실은 침묵에 잠겼다. 앉으십시오. 준호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권위가 느껴졌다. 오늘 여러분은 팀 프로젝트 시뮬레이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세 팀으로 나누어 각 팀은 우리 회사의 새로운 마케팅 전략을 개발해야 합니다. 팀이 나누어지는 과정에서 아무도 나리와 같은 팀이 되길 원하지 않았다. 결국 그녀는 가장 비협조적으로 보이는 3명의 지원자와 한 팀이 되었다. 첫 번째 남성은 서울대 경영학과 출신으로 유명 대기업에서의 인턴 경험을 끊임없이 언급했다. 두 번째 여성은 해외 유학파로 영어 단어를 섞어가며 말하는 버릇이 있었다. 세 번째 남성은 거의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명품 시계와 고급 양복이 그의 배경을 대변했다. 우리는 디지털 마케팅에 집중해야 해요. 트렌드는 항상 온라인 퍼스트니까요. 유학파 여성이 말했다. 그래. 하지만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는 것이 우선이야. 내가 삼성에서 인턴할 때 서울대 출신 남성이 끼어들었다. 침묵하던 남성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예산은 얼마나 잡아야 하지? 세 사람은 서로의 의견만 주고받으며 나리는 마치 투명 인간처럼 완전히 무시했다. 그녀는 천천히 메모지에 자신의 생각을 적었다. 팀 토론 시간이 거의 끝나갈 무렵 백준호가 각 팀을 돌아다니며 진행 상황을 확인했다. 그가 나리의 팀에 왔을 때 서울대 출신 남성이 자신감 넘치는 발표를 시작했다. 저희는 고급 이미지를 강화하는 럭셔리 마케팅 전략을 구상했습니다. 타겟은 상위 10% 소득자로.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나리의 메모지에 시선을 고정했다. 저기, 윤나리 씨,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방 안의 모든 시선이 순간 그녀에게 쏠렸다. 나리는 목이 마르고 손이 떨렸지만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말했다. 저는 오히려 반대 방향을 생각했습니다. 럭셔리보다는 접근성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서울대 출신 남성이 코웃음을 쳤지만 준호는 그녀에게 계속하라는 손짓을 했다. 저희 회사 제품은 좋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저건 나한테는 너무 비싸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가 작은 크기의 제품을 만들거나 할부 결제 옵션을 더 강화한다면
새로운 고객층을 끌어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 제품의 품질을 경험하면 미래에 더 큰 제품을 구매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나리의 말이 끝나자 잠시 침묵이 흘렀다. 준호의 표정은 읽기 어려웠다. 그는 단지 고개를 끄덕이고 다음 팀으로 이동했다. 어디서 그런 생각을 했어? 준호가 떠난 후 유학파 여성이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존중이 섞여 있었다. 나리는 배낭을 꽉 쥐었다. 제가 항상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했으니까요. 큰 꿈은 작은 시작에서 비롯됩니다. 팀 프로젝트 시뮬레이션이 끝나고 각 팀이 자신들의 전략을 발표했다. 나리의 팀은 결국 그녀의 아이디어를 일부 받아들여 럭셔리의 대중화라는 컨셉으로 발표했다. 준호는 모든 발표를 진지하게 듣고 있었지만 때때로 그의 시선이 나리에게 머무는 것이 느껴졌다. 모든 발표가 끝나고 인사팀장이 일어나 말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결과는 내일 아침에 이메일로 통보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모두 귀가하셔도 좋습니다. 지원자들이 하나둘 회의실을 나가기 시작했다. 나리는 다른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고개를 숙이고 마지막으로 나가려고 했다. 윤나리 씨, 잠시만요. 준호의 목소리에 그녀는 멈췄다. 회의실에는 이제 그들 둘만 남아 있었다. 준호는 그녀에게 다가와 조용히 물었다. 당신의 배낭에 무엇이 들어있나요? 나리는 놀라서 배낭을 더 꽉 쥐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공포와 당혹감이 번갈아 나타났다. 하지만 준호의 눈빛에는 비난이 아닌 진정한 호기심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나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김치입니다. 탄 김치요. 제 할머니가 만드신 겁니다. 치매가 있으셔서 가끔 화로를 잊어버리세요.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다. 오늘 아침에도 그랬어요. 할머니를 혼자 두고 오기가 불안해서 할머니가 이걸 가져가라고 하셔서 준호의 눈에 이상한 빛이 스쳤다. 그것은 분노도 혐오도 아니었다. 오히려 오래된 기억이 되살아나는 듯한 깊은 인식의 표정이었다. 그 냄새에 그가 중얼거렸다. 그 냄새가 어딘가 익숙했어요. 나리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처음으로 준호의 눈에 담긴 감정을 보았다. 슬픔과 그리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다. 사장님?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준호는 갑자기 정신을 차리고 목을 가다듬었다. 죄송합니다. 잠시 생각이 다른 곳에 있었네요. 그는 전문가적인 표정을 되찾으며 말했다. 내일 결과를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할머니에게 안부 전해드리세요. 나리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회의실을 나가려 할 때 준호가 다시 말했다. 그리고 윤나리 씨, 당신의 아이디어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진심으로. 그날 밤 준호는 자신의 고급 아파트 창가에 서서 부산의 밤바다를 바라보았다. 그의 손에는 오래된 종이 한 장이 들려 있었다. 어린아이의 글씨체로 쓰여진 그 종이에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환공남. 그는 그 이름을 수십 년 동안 잊고 살았다. 하지만 오늘 탄 김치 냄새가 그의 모든 기억을 되살려 놓았다. 윤나리의 휴대폰 화면에 문자 메시지가 떴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문자를 열자마자 그녀의 눈이 커졌다. 합격입니다. 내일 오전 9시까지 인사팀에 방문해 주십시오. 백스타 주식회사. 나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메시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할머니. 그녀는 낡은 시장 건물 안쪽으로 달려갔다. 작은 방 한켠에서 환공남 할머니가 낡은 담요 위에 앉아 멍한 표정으로 벽을 바라보고 있었다. 할머니, 제가 합격했어요. 제가 그 회사에 들어갔어요. 황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나리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잠시 초점을 찾지 못했다가 서서히 나리를 인식했다. 우리 나리, 좋은 일이 있었구나. 그녀의 목소리는 희미했지만 따뜻함이 묻어났다. 나리는 할머니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그녀의 주름진 손을 잡았다. 네, 할머니. 이제 제가 돈을 벌 수 있어요. 우리 곧 더 좋은 집으로 이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 약도 제때 사드릴 수 있고. 할머니는 잠시 미소를 지었다가 갑자기 눈빛이 변했다.
나리야, 너 어디 가니? 학교에 가니? 엄마한테 말했니? 그녀의 목소리가 갑자기 더 어려졌다. 나리는 가슴이 아팠지만 미소를 유지했다. 네, 할머니, 저 학교 다녀올게요. 엄마한테도 말했어요. 그녀는 거짓말을 했다. 나리의 부모님은 그녀가 어렸을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하지만 할머니의 치매가 악화된 이후 그녀는 종종 나리를 어린 시절의 나리로 착각했다. 그리고 나리는 할머니를 혼란스럽게 하지 않기 위해 그 역할을 연기했다. 나리는 그날 밤 늦게까지 깨어 있었다. 그녀는 낡은 옷장에서 가장 깨끗한 옷을 꺼내 다림질을 했다. 비록 몇 년 된 재킷과 치마였지만 조심스럽게 다루면 새 것처럼 보일 수 있었다. 그녀는 신발도 필요했다. 헌 신발 가게를 찾아 그녀의 마지막 저축으로 괜찮아 보이는 검은색 구두를 샀다. 그것은 약간 큰 사이즈였지만 안에 신문지를 넣으면 딱 맞을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나리는 일찍 일어나 할머니에게 아침밥을 차려주었다. 할머니, 오늘 저녁에 늦을 수도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나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백스타 주식회사의 크고 화려한 로비에 다시 들어서면서 나리는 지난번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을 받았다. 이번에는 제대로 된 신발을 신고 있었고 배낭 대신 작은 가방을 들고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그녀의 가방 안에는 작은 김치통이 들어있었다. 할머니가 아침에 다시 김치를 태워버렸고 울지 않게 하기 위해 나리는 그것을 가져오기로 약속했다. 인사팀에서 나리는 계약서에 서명하고 사원증을 받았다. 그녀는 마케팅 부서의 행정보조로 배정되었다. 그녀의 책상은 작았지만 나리에게는 그것이 꿈 같았다. 평생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만의 공간을 가지게 되었다. 너 그 김치 소녀지? 옆자리의 여직원이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비웃음이 담겨 있었다. 어떻게 합격한 거야? 사장님이 직접 선택했다면서? 나리는 얼굴이 붉어졌지만 차분하게 대답했다. 네, 저도 놀랐어요. 열심히 하려고요.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맨발로 면접 봤대. 김치 냄새 풍기는 애래. 사장님이 직접 뽑았대. 뭔가 있는 거 아냐? 사람들은 나리가 지나갈 때마다 수군거렸다. 그녀는 최대한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려 노력했다. 점심시간에는 회사 식당 대신 계단 옆 조용한 구석에서 혼자 도시락을 먹었다. 커피를 마시러 휴게실에 갈 때도 그녀는 빠르게 커피만 타서 자리로 돌아왔다. 하지만 나리의 업무 능력은 빠르게 인정받기 시작했다. 그녀는 꼼꼼했고 일을 미루지 않았으며 항상 웃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도왔다. 마케팅 부서의 과장인 김지현은 처음에는 나리를 의심스럽게 바라봤지만 점차 그녀의 일 처리 방식에 감탄하기 시작했다. 나리 씨, 이 문서 정리가 정말 잘 되어 있네요. 찾기가 훨씬 쉬워졌어요. 지현이 어느 날 말했다. 나리는 미소를 지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그러나 나리에게는 비밀이 있었다. 그녀는 매일 정확히 5시 30분에 회사를 떠났다. 다른 직원들이 종종 야근을 하는 회사 문화에서 이것은 눈에 띄는 행동이었다. 또한 그녀는 회사 회식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요. 그녀는 항상 그렇게 말했다. 그리고 그녀의 가방에서는 여전히 가끔 김치 냄새가 났다. 그녀는 최대한 그것을 감추려 했지만 때때로 갑자기 강한 냄새가 퍼질 때가 있었다. 그럴 때마다 나리의 얼굴은 붉어졌고 그녀는 재빨리 화장실로 달려가 가방을 확인했다. 백준호 사장은 그 모든 것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나리에 대한 정보를 더 알고 싶었다. 어느 날 그는 개인 비서에게 지시했다. 윤나리 씨의 개인 정보를 자세히 조사해봐요. 그녀의 가족 관계, 주소, 생활 환경, 모든 것을 알고 싶어요. 비서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지만 곧 전문가적인 태도를 되찾았다. 네, 사장님. 곧 보고 드리겠습니다. 3일 후 준호의 책상 위에는 윤나리에 관한 상세한 보고서가 놓여 있었다. 그는 천천히 서류를 넘기며 읽었다. 나리의 부모님은 그녀가
12살 때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그녀는 할머니와 함께 부산 남포동의 오래된 시장 건물에서 살고 있었다. 그 건물은 이미 폐업한 상태로 그들은 사실상 불법 거주자였다. 할머니 황곡남은 중증 치매 환자로 3년 전부터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다. 준호의 손이 서류를 읽다가 멈췄다. 그의 눈이 황곡남이라는 이름에 고정되었다. 그는 마치 오래된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처럼 희미한 기억이 그의 마음속에서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다. 어린 소년이 비 오는 날 시장 안에 버려져 있었다. 배고프고 젖어 있고 무서웠다. 그리고 그때 한 노점상 아주머니가 그를 발견했다. 그녀는 그를 자신의 작은 가게로 데려가 말린 옷을 입히고 따뜻한 김치찌개를 주었다. 준호는 갑자기 의자에서 일어났다. 그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이럴 수가. 그가 중얼거렸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결심했다. 오늘 밤 그는 직접 그 시장을 방문할 것이다. 그날 오후 나리는 회사에서 또 다른 거짓말을 했다. 동료들이 그녀의 주소를 물었을 때 그녀는 해운대 근처에 살아요 라고 대답했다. 그녀가 할머니에 대해 물었을 때는 네, 할머니와 함께 살아요. 할머니는 건강하세요 라고 말했다. 그리고 왜 항상 일찍 퇴근하냐는 질문에는 개인 레슨이 있어서요 라고 대답했다. 거짓말은 나리의 입에서 쉽게 나왔다. 그것은 그녀가 어린 시절부터 배운 생존 전략이었다. 학교에서 친구들이 그녀의 낡은 옷을 놀렸을 때 그녀는 이건 빈티지 스타일이에요 라고 말했다. 선생님들이 그녀의 점심을 걱정했을 때 그녀는 저는 아침을 많이 먹어서 배가 안 고파요 라고 말했다. 그리고 할머니의 치매가 시작되었을 때 그녀는 이웃들에게 할머니는 그냥 조금 피곤하신 거예요 라고 말했다. 하지만 거짓말을 할 때마다 나리의 눈에는 깊은 두려움이 어렸다. 그녀는 항상 누군가가 진실을 발견할까봐 두려워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그녀를 더 고립시켰다. 그녀는 친구를 사귀지 않았고 누구도 그녀의 삶에 너무 가까이 오지 못하게 했다. 그날 저녁 나리는 평소와 같이 5시 30분 정각에 회사를 나섰다. 그녀는 버스 2대를 갈아타고 마지막 1km는 걸어서 시장에 도착했다. 날이 흐리고 바람이 불었다. 시장은 이미 대부분의 상인들이 떠난 후였고 어두운 골목만 남아 있었다. 나리는 오래된 철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할머니, 저 왔어요. 그녀가 불렀다. 하지만 대답이 없었다. 나리의 심장이 빨라졌다. 그녀는 재빨리 방 안으로 달려갔다. 할머니는 바닥에 앉아 있었다. 초점 없는 눈으로 벽을 바라보며. 할머니, 나리가 무릎을 꿇고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괜찮으세요? 황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나리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 인식이 돌아왔다. 나리야, 내가 또 김치를 태워버렸구나. 방 안에는 탄 냄새가 가득했다. 나리는 작은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확인했다. 불은 꺼져 있었지만 김치 냄비는 완전히 타서 검게 변해 있었다. 나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적어도 화재는 나지 않았다. 괜찮아요, 할머니. 제가 새 김치를 만들어 드릴게요. 그녀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리고 그때 그녀는 창밖에서 누군가의 그림자가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 부산의 어두운 하늘에서 가벼운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백준호는 고급 검은색 세단에서 내리며 운전기사에게 말했다. 여기서 기다려요.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어요. 그는 우산을 펴들고 오래된 남포동 시장의 입구로 걸어갔다. 낮에는 활기찬 상인들과 관광객들로 붐비는 이곳이 밤에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셔터가 내려진 가게들, 희미한 가로등, 그리고 빗물에 젖은 아스팔트가 도시의 숨겨진 어두운 면을 보여주고 있었다. 준호는 보고서에 적힌 주소를 찾아 시장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다. 좁은 골목을 지나 시장의 뒷부분에 도달했을 때 그는 오래된 철문 앞에 멈춰 섰다. 그 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안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왔다. 그리고 그때 익숙한 냄새가 그의 코를 찔렀다. 탄 김치 냄새. 그 냄새는 그를 30년 전으로 데려갔다. 준호는 잠시 눈을 감았다. 기억이 홍수처럼 밀려왔다. 7살 소년, 술에 취한 부모님에게 시장에 버려진 채 추위와 배고픔,
그리고 갑자기 따뜻한 손이 그의 어깨를 감싸는 것. 괜찮아, 꼬마야. 배고프지? 우리 가게로 가자. 그 목소리는 친절했고 그 손은 따뜻했다. 황공남 아주머니. 그녀는 작은 노점에서 야채를 팔았지만 준호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안식처를 제공해 주었다. 그녀는 그에게 음식을 주었고 잘 곳을 마련해 주었고 사흘 동안 그를 보살폈다. 그리고 마침내 경찰과 사회복지사가 와서 그를 데려갔을 때 그녀는 눈물을 흘렸다. 준호는 눈을 뜨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는 조심스럽게 문틈 사이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안쪽에는 작은 방이 있었고 그 안에는 2명의 인물이 있었다. 하나는 바닥에 앉아있는 나이든 여성, 다른 하나는 그 옆에 무릎을 꿇고 있는 젊은 여성이었다. 윤나리와 환공남 할머니였다. 할머니, 약 드셨어요? 나리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다. 오늘은 어떠셨어요? 기분이 좋으셨어요? 황 할머니는 무언가 중얼거렸지만 준호는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없었다. 나리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의 표정에는 피로가 묻어 있었지만 그 미소는 진심이었다. 갑자기 할머니가 자세를 바로 했다. 누구 왔니? 문 앞에 누가 있어? 나리가 놀라서 뒤를 돌아보았고 준호는 재빨리 몸을 숨겼다. 그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는 자신이 여기 온 것을 후회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사생활 침해였고 그는 CEO로서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되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30년 만에 자신을 구해준 여성을 다시 만날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다. 준호는 결심했다. 그는 천천히 문 앞으로 걸어갔고 조심스럽게 노크했다. 실례합니다. 문이 열리고 나리가 나타났다. 그녀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다. 사장님? 준호는 어색하게 웃었다. 안녕하세요, 윤나리 씨.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제가 황공남 할머니를 뵙고 싶어서요. 나리의 얼굴에 공포가 스쳤다. 그녀의 비밀이 드러난 것이다. 그녀는 회사에서 항상 자신이 괜찮은 집에 산다고 거짓말했었다. 그녀는 할머니의 치매에 대해 말한 적이 없었다. 그리고 이제 그녀의 사장이 그들의 진짜 생활 환경을 보게 된 것이다.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나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준호는 정직하게 대답했다. 당신에 대해 조사했어요. 죄송합니다. 이것은 전문가답지 않은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개인적인 이유가 있어요. 나리는 혼란스러워 보였지만 옆으로 비켜서서 준호를 안으로 들어오게 했다. 방 안은 작고 낡았지만 놀라울 정도로 깨끗했다. 구석에는 작은 텔레비전이 있었고 바닥에는 얇은 매트와 이불이 깔려 있었다. 벽에는 몇 장의 사진이 테이프로 붙어 있었다. 어린 나리와 그녀의 부모님으로 보이는 사람들의 사진이었다. 황 할머니는 바닥에 앉아 준호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맑았지만 그 안에는 어떤 혼란이 보였다. 그녀는 분명 치매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 할머니, 이분은 제가 일하는 회사의 사장님이세요. 나리가 조심스럽게 설명했다. 백준호 사장님이라고 하세요. 준호는 천천히 할머니 앞으로 다가가 공손하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황 할머니. 저는 백준호입니다. 할머니의 표정이 갑자기 변했다. 그녀의 눈이 커졌고 입이 약간 벌어졌다. 그녀는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준호를 바라보았다. 쪼니, 우리 쪼니. 준호의 심장이 멈춘 듯했다. 쪼니는 그가 어렸을 때 황 할머니가 그를 부르던 애칭이었다. 그녀는 그의 이름 준호를 잘 발음하지 못해 쪼니라고 불렀었다. 네, 할머니. 저예요. 쪼니예요.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쪼니야, 너 골목에서 돌아왔구나. 내가 알았어. 네가 꼭 돌아올 거라고. 나리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둘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할머니, 사장님을 아세요? 황 할머니는 웃으며 말했다. 우리 쪼니가 돌아왔어. 내가 알았어. 내가 늘 말했잖아, 쪼니가 돌아올 거라고. 준호는 무릎을 꿇고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할머니, 기억하고 계셨군요. 저는 당신이 저를 잊으셨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할머니는 갑자기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쪼니? 아니, 너는 내 손자가 아니지. 내 손자는... 그녀의 목소리가 희미해졌다. 그녀는 다시 한번 준호를 바라보았지만 이번에는 그를 알아보지 못하는 듯했다. 당신은 누구세요? 준호는 깊은 슬픔을 느꼈다. 치매의 잔인함이 이렇게나 명확했다. 한순간 그녀는 그를 기억했고 다음 순간 그를 완전히 잊어버렸다. 나리는 준호 옆에 무릎을 꿇고 부드럽게 물었다. 사장님, 정말 할머니를 아세요? 어떻게 된 거예요? 준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시작했다. 30년 전 저는 7살이었습니다. 저의 부모님은 알코올 중독자였고 어느 날 저를 이 시장에 버리고 가셨어요. 저는 추웠고 배고팠고 무서웠습니다. 그때 황할머니가 저를 발견하셨어요. 그녀는 저를 이곳으로 데려와 따뜻한 음식을 주셨고 잘 곳을 마련해 주셨어요. 사흘 동안 그녀는 제게 손자라고 불러주셨고 제가 평생 받아본 적 없는 사랑을 주셨습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리고 사회복지사가 와서 저를 데려갔어요. 저는 입양되었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항상 황할머니를 생각했어요. 그녀가 저에게 준 것은 단순한 음식과 잠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었고 저를 인간으로 대해준 첫 경험이었습니다. 나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래서 제 배낭에서 나는 김치 냄새를 맡았을 때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 냄새가 저를 30년 전으로 데려갔어요. 황할머니는 항상 김치를 태우곤 했었거든요. 그녀는 요리를 잘 못했지만 그것은 제가 먹어본 가장 맛있는 음식이었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갑자기 소리쳤다. 쪼니야, 어디 있니? 그녀의 목소리는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마치 준호가 방 안에 없는 것처럼 행동했다. 나리는 재빨리 할머니 옆으로 가서 그녀를 안아주었다. 괜찮아요, 할머니. 쪼니는 여기 있어요. 보세요, 여기 있잖아요. 하지만 할머니는 나리의 말을 듣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녀는 계속해서 쪼니아를 부르며 울기 시작했다. 나리는 준호에게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이럴 때가 종종 있어요. 갑자기 누군가를 찾기 시작하고 진정시키기가 어려워요. 준호는 할머니의 상태를 보며 가슴이 아팠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서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들의 생활 환경은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열악했다. 작은 방, 낡은 가구, 그리고 창문 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비. 이것은 21세기 부산의 한복판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었다. 나리 씨, 준호가 조용히 말했다. 왜 이런 사실을 회사에서 말하지 않았나요? 우리가 도울 수 있었을 텐데요. 나리는 고개를 숙였다.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볼지 두려웠어요. 제가 불쌍하게 보이길 원하지 않았고 특별 대우를 받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할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라는 말을 듣기 싫었어요. 할머니는 제 유일한 가족이에요. 제가 직접 돌볼 거예요. 준호는 깊은 감동을 느꼈다. 나리의 강인함과 헌신은 그가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것이었다. 그는 결심했다. 이제 그가 황할머니와 나리를 도울 차례였다. 하지만 그날 밤 시장을 떠나며 준호는 알지 못했다. 그의 회사에서 음모가 꾸며지고 있다는 것을. 마케팅 부서의 한 여직원 박소연은 나리를 시기하고 있었다. 그녀는 사장이 특별히 나리를 채용한 이유를 알아내기로 결심했고 나리를 회사에서 쫓아내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백스타 주식회사의 52층 회의실은 마치 유리로 만든 새장 같았다. 벽 전체가 투명한 유리로 되어 있어 부산의 탁 트인 바다 정형이 한눈에 들어왔다. 아침 햇살이 유리를 통해 쏟아져 들어와 회의실 테이블 위에 반짝이는 빛의 무늬를 만들어냈다. 윤나리는 회의실 문 앞에서 잠시 망설였다. 갑작스럽게 호출된 긴급 감사 미팅이 왠지 불안하게 느껴졌다. 들어오세요, 윤나리 씨. 인사팀장의 목소리가 문 너머에서 들려왔다. 나리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그녀는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10명가량의 사람들을 보고 놀랐다. 마케팅 부서의 전 직원들과 인사팀장, 그리고 감사팀 몇 명이 길고 반짝이는 회의 테이블 주위에 앉아 있었다. 모두의 표정이 심각했고 몇몇은 그녀를 피하듯 시선을 돌렸다.
앉으세요. 마케팅 부서장 최 부장이 차갑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에 없던 날카로움이 있었다. 나리는 조용히 빈자리에 앉았다. 그녀의 가슴은 두근거렸고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배어나왔다. 그녀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직감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임을 느꼈다. 최 부장이 목을 가다듬었다. 윤나리 씨, 우리가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이유는 최근 발생한 몇 가지 심각한 문제들 때문입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파일을 펼쳤다. 지난주 대형 고객사에 보낸 제안서에 중대한 오류가 있었습니다. 예산 항목이 잘못 계산되어 있었고 납품 일정이 현실적이지 않게 작성되어 있었죠. 나리는 놀라서 말했다. 하지만 저는 그 제안서를 작성하지 않았어요. 저는 단지 최종 문서를 정리했을 뿐인데 그것이 바로 당신의 일이었죠, 나리 씨. 인사팀장이 끼어들었다. 문서를 최종 검토하고 오류를 찾아내는 것이 당신의 업무입니다. 나리는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분명히 제안서를 꼼꼼히 확인했고 그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그리고 최 부장이 계속했다. 지난달 마케팅 계획 회의 자료가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당신이 정리하기로 한 회의록과 계획안이 서버에서 사라졌어요. 그건 제가 분명히 업로드했어요. 나리가 항변했다. 저는 직접 김 과장님께 확인까지 받았는데요. 김지현 과장은 고개를 저었다. 나는 그런 파일을 본 적이 없어요, 나리 씨. 상황이 점점 더 이상해졌다. 나리는 자신의 업무에 대해 항상 철저했고 이런 실수를 한 적이 없었다. 그녀는 다른 직원들의 얼굴을 살폈다. 대부분 불편한 표정으로 시선을 피했지만 한 사람의 얼굴에서 희미한 미소를 발견했다. 박소연. 그녀는 나리가 입사한 이후로 항상 적대적이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감사팀장이 말을 이어받았다. 지난주 소연 씨의 컴퓨터에서 당신의 계정으로 보낸 이메일이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메일에는 회사의 기밀 정보가 포함되어 있었고 외부 주소로 전달된 흔적이 있었습니다. 나리의 눈이 커졌다. 뭐라고요? 그건 말도 안 돼요. 제가 그런 이메일을 보낸 적이 없어요. 로그 기록이 모두 남아 있습니다. 감사팀장이 차갑게 말했다. 당신의 계정에서 발송된 것이 확실합니다. 나리는 머리가 어지러웠다. 이건 분명히 누군가의 음모였다. 그녀는 절대로 회사 정보를 유출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를 믿어줄 사람이 있을까?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고려할 때 인사팀장이 말했다. 우리는 당신의 고용 상태를 재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말도 안 돼요. 나리가 속삭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저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어요. 누군가가 저를 함정에 빠뜨리고 있어요. 함정이라고요? 최 부장이 코웃음을 쳤다. 증거가 모두 당신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윤나리 씨, 인사팀장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솔직히 말해서 당신이 어떻게 이 회사에 들어왔는지 모두가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면접 당시 당신은 글쎄요, 최적의 후보자는 아니었죠. 맨발에 이상한 냄새를 풍기고 누군가가 작게 속삭였다. 사장님이 개인적인 이유로 당신을 채용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최 부장이 말했다. 우리는 그런 특별 대우가 회사 분위기를 해친다고 생각합니다. 나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가 그토록 피하려 했던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그녀는 항상 자신의 능력으로 인정받길 원했고 동정이나 특별 대우를 받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그저 사장님의 특별한 선택으로만 보고 있었다. 당신은 여기에 속하지 않아요, 윤나리 씨. 소연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당신은 단지 동정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실력 때문이 아니라. 그 말은 나리의 가슴을 찔렀다. 그녀는 지난 몇 주 동안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얼마나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려 노력했는지 알고 있었다. 하지만 아무도 그것을 보지 않았다.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다. 모든 시선이 문 쪽으로 향했다. 백준호 사장이 서 있었다. 무슨 회의죠? 그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다. 아, 사장님. 인사팀장이 당황하며 일어났다. 윤나리 씨의 업무 수행에 관한 감사 미팅입니다.
몇 가지 심각한 문제가 발견되어 준호는 회의실로 들어와 나리 옆에 섰다. 내가 승인한 미팅인가요? 방 안이 순간 조용해졌다. 모두가 불편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았다. 아닙니다, 사장님. 인사팀장이 마침내 대답했다. 내부 절차에 따른 정례 감사였습니다. 그렇군요.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계속하세요. 나도 참관하겠습니다. 그는 나리 옆 빈자리에 앉았다. 나리는 놀라움과 혼란스러움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회의는 어색하게 계속되었다. 최 부장은 다시 한번 나리의 실수들을 나열했고 감사팀장은 이메일 유출 사건에 대해 설명했다. 모든 증거가 나리를 가리키고 있었다. 준호는 모든 이야기를 조용히 듣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읽기 어려웠다. 모든 발표가 끝났을 때 그는 나리를 바라보았다. 윤나리 씨, 이 모든 혐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나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는 그 어떤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장님. 누군가가 저를 함정에 빠뜨리고 있어요. 제가 그런 실수를 할 리 없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군요. 증거를 좀 볼 수 있을까요? 인사팀장이 파일을 건넸다. 준호는 천천히 서류를 넘겨보았다. 그의 눈이 한 페이지에서 멈췄다. 이 이메일 로그. 그가 중얼거렸다. 접속 IP 주소가 있나요? 감사팀장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네? 저희가 그것까지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나리를 바라보았다. 나리 씨, 당신의 가방을 열어볼 수 있을까요? 나리는 놀랐지만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자신의 가방을 올려놓고 열었다. 그 순간 익숙한 냄새가 회의실 안에 퍼졌다. 탄 김치 냄새. 몇몇 직원들이 코를 찡그렸다. 나리는 가방에서 조심스럽게 작은 유리병을 꺼냈다. 그것은 낡은 천으로 감싸져 있었고 끈으로 단단히 묶여 있었다. 그녀는 천을 조심스럽게 풀었다. 그 안에는 검게 탄 김치 조각들과 함께 누렇게 변한 종이 한 장이 있었다. 준호는 그 종이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이 커졌다. 그것은 어린아이의 글씨체로 쓰여진 쪽지였다. 황할머니께 언젠가 돌아올게요. 저를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쪼니 올림. 회의실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종이와 준호 사이를 오갔다. 준호는 천천히 일어났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30년 전 그가 말했다. 저는 7살 소년이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였던 부모님에게 남포동 시장에 버려졌죠. 추위와 배고픔에 떨고 있을 때 한 노점상 할머니가 저를 발견했습니다. 황공남 할머니였죠. 모두가 충격에 빠져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녀는 저를 데려가 따뜻한 김치찌개를 주셨고 사흘 동안 저를 돌봐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회복지사가 와서 저를 데려갔을 때 저는 이 쪽지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30년이 지난 지금 황할머니의 손녀가 바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준호는 나리를 바라보았다. 이 여성은 저의 생명의 은인의 손녀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할머니처럼 모든 역경에도 불구하고 강인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다시 모든 직원들을 바라보았다. 이 여성이 동정 때문에 여기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크게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과 인격 때문에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부터 그 누구도 그녀를 부당하게 대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준호는 나리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 여성이 저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그녀의 삶을 구할 것입니다. 방 안은 다시 한번 완전한 침묵에 빠졌다. 나리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드디어 모든 것을 이해했다. 준호와 할머니 사이의 연결, 그리고 왜 그가 그녀를 채용했는지. 소연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그녀는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단순히 직장 동료를 질투한 것이 아니라 사장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하나를 공격한 것이었다. 이제 준호가 말했다. 진짜 조사가 시작됩니다. 누가 윤나리 씨를 함정에 빠뜨렸는지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입니다. 저녁 노을이 남포동 시장의 녹슨 철문 위로
붉은 빛을 드리웠다. 백준호의 검은색 세단이 좁은 골목 입구에 멈춰 섰다. 그는 운전기사에게 여기서 기다려요 라고 말한 후 뒷좌석에서 윤나리와 함께 내렸다. 나리는 오늘 회사에서 있었던 일로 여전히 충격을 받은 상태였다. 그녀의 눈은 붉어져 있었고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괜찮아요? 준호가 조용히 물었다. 나리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냥 할머니가 걱정돼요. 오늘 아침에 상태가 좋지 않으셨거든요. 그들은 낡은 철문 앞에 도착했다. 나리가 문을 열자 익숙한 탄 김치 냄새가 그들을 맞이했다. 작은 방 안에서는 환공남 할머니가 낡은 매트 위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유난히 창백해 보였고 그녀의 숨소리는 불규칙했다. 할머니, 나리가 할머니 옆으로 달려갔다. 괜찮으세요? 약은 드셨어요? 황 할머니는 천천히 눈을 떴다. 그녀의 시선은 처음에는 초점이 없었지만 곧 나리의 얼굴을 인식하는 듯했다. 나리야. 그녀의 목소리는 희미했다. 준호도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저 쪼니예요. 할머니의 눈이 준호에게로 향했다. 처음에는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지만 갑자기 그녀의 눈에 인식의 빛이 번쩍였다. 그것은 마치 수십 년의 안개가 잠시 걷히는 것 같았다. 쪼니야. 할머니의 주름진 손이 천천히 올라와 준호의 얼굴을 어루만졌다. 정말 네가 맞구나. 내가 알아봤어. 내 눈은 늙었어도 내 마음은 너를 기억해.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할머니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네, 할머니. 제가 돌아왔어요. 약속대로요. 황 할머니는 갑자기 기운이 난 듯 몸을 일으켜 앉았다. 그녀의 눈빛은 맑아졌고 목소리도 더 또렷해졌다. 그것은 마치 기적 같았다. 치매 환자들이 때때로 경험하는 맑은 순간이었다. 내가 널 처음 봤을 때 기억나니? 할머니가 물었다. 비가 많이 오던 날이었지. 너는 시장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어. 얼굴은 흙투성이에 옷은 다 젖어서. 내가 물었지. 꼬마야, 배고프니? 그랬더니 네가 고개를 끄덕였어. 준호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할머니. 기억해요. 할머니가 저에게 김치찌개를 주셨죠. 처음에는 너무 맵다고 울었는데 할머니가 웃으시면서 남자는 매운 걸 먹어야 강해진다고 하셨어요. 할머니는 따뜻하게 웃었다. 그랬지. 너는 3그릇이나 먹었어. 작은 몸으로 그렇게 많이 먹을 수 있다니 놀랐지. 나리는 놀란 표정으로 둘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녀는 할머니가 이렇게 또렷하게 과거를 기억하는 모습을 오랫동안 보지 못했다. 할머니, 저는 나리예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도 기억나세요? 할머니는 나리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무한한 사랑이 담겨 있었다. 물론이지. 내 소중한 나리야. 너는 내 진짜 손녀지. 쪼니는 내 가짜 손자였어. 그녀는 준호를 다시 바라보며 웃었다. 내가 그렇게 불렀지. 가짜 손자. 하지만 내 마음에는 진짜였어.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할머니를 진짜 할머니라고 생각했어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저를 사랑해 주신 분이셨으니까요. 할머니는 나리의 손을 잡았다. 나리야, 이 사람이 바로 내가 항상 말했던 그 아이야. 내가 잠시 돌봐줬던 아이. 그 애가 얼마나 똑똑했는지 기억나니? 항상 책을 읽고 싶어 했지. 내가 글을 몰라서 읽어줄 수 없었는데도. 나리는 놀란 표정으로 준호를 바라보았다. 할머니가 가끔 가짜 손자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그냥 치매 때문에 혼란스러우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진짜였다니? 준호는 슬픈 미소를 지었다. 저는 할머니를 잊은 적이 없어요. 하지만 어렸을 때의 기억이라 정확한 이름이나 장소를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제가 입양된 후 새 부모님이 과거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죠. 그런데 어떻게 찾으셨어요? 나리가 물었다. 찾은 게 아니에요. 준호가 대답했다. 운명이었죠. 당신이 면접장에 맨발로 들어왔을 때 그 김치 냄새가
그 냄새가 저를 과거로 데려갔어요. 그때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지만 무언가 익숙한 것이 있었죠. 할머니는 갑자기 심하게 기침을 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졌다. 나리가 재빨리 물을 가져다 주었지만 할머니의 기침은 멈추지 않았다. 할머니, 병원에 가야 해요. 나리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할머니는 힘겹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 괜찮아. 내가 할 말이 있어. 그녀는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었다. 그녀의 눈에는 이상한 결의가 보였다. 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아. 내가 가기 전에 말하고 싶은 게 있어. 나리와 준호는 긴장된 표정으로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쪼니야, 할머니가 말했다. 네가 떠난 후 내가 많이 울었어. 하지만 난 항상 네가 잘 지내길 바랐지. 그리고 언젠가 네가 돌아올 거라고 믿었어. 내가 틀리지 않았구나. 그녀는 나리를 바라보았다. 나리야, 넌 내 인생의 축복이었어. 네 부모님이 떠난 후 너는 내 유일한 이유였어. 하지만 내가 너에게 짐이 되었지. 내 병 때문에 네가 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고 친구도 만들지 못했어. 나리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할머니. 할머니는 제게 짐이 아니었어요. 할머니는 제 전부예요. 할머니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그리고 그녀는 베개 밑으로 손을 뻗어 낡은 봉투를 꺼냈다. 이걸 내게 주고 싶어. 나리가 조심스럽게 봉투를 받았다. 그것은 오래된 것 같았고 가장자리가 닳아 있었다. 열어봐, 할머니가 말했다. 나리는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손으로 쓴 편지가 있었다. 그녀가 편지를 읽기 시작하자 그녀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다. 이건 유언장이에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그를 잘 몰라서 시장에 있는 문방구 주인이 도와줬어. 몇 년 전, 내 생각이 아직 맑았을 때 쓴 거야. 나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편지를 읽었다. 만약 골목의 소년이 돌아온다면 그에게 말하거라. 내 손녀가 내가 감히 꿈꾸지 못한 모든 것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나리를 돌볼게요. 약속드립니다. 할머니는 미소 지었다. 그녀의 눈에는 평화가 깃들어 있었다. 고마워, 쪼니야. 내가 알았어. 네가 성공할 거라는 걸. 그리고 네가 돌아올 거라는 걸. 그날 밤 그들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다. 할머니는 가끔 혼란스러워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시간 동안 놀랍도록 또렷한 정신을 유지했다. 그녀는 준호가 어렸을 때의 이야기, 나리의 부모님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시장에서의 오래된 추억들을 들려주었다. 밤이 깊어갈 무렵 할머니는 피곤해 보였다. 그녀는 눈을 감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좀 쉬고 싶구나. 나리와 준호는 할머니가 편안히 누울 수 있도록 도왔다. 할머니가 잠들자 그들은 작은 방 한쪽으로 물러나 작은 목소리로 대화를 이어갔다. 내일 아침 일찍 의사를 부를게요. 준호가 말했다. 그리고 더 나은 주거 환경을 찾아야 해요. 이곳은 할머니의 건강에 좋지 않아요. 나리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너무 갑작스러운 변화가 할머니를 더 혼란스럽게 하진 않을까요? 준호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천천히 진행할게요. 할머니의 상태를 고려하면서요. 그들은 밤새 할머니 곁을 지켰다. 나리는 잠시 잠이 들었다가 새벽녘에 깨어났다. 그녀는 준호가 여전히 깨어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있었고 그의 눈에는 깊은 생각이 담겨 있었다. 잠을 못 주무셨네요. 나리가 속삭였다. 준호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할머니를 지켜보고 싶었어요. 30년 동안 놓친 시간을 조금이라도 보상하고 싶었죠. 그의 말에 나리의 마음이 따뜻해졌다. 그녀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깨달았다. 할머니를 돌보는 것은 그녀의 전부였고 그녀는 자신의 삶을 가질 여유가 없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아침이 밝아오자 할머니가 천천히 눈을 떴다. 그녀의 첫 마디는 놀라웠다. 오늘은 김치를 태우지 않을 거야. 나리와 준호는 서로를 바라보고 웃었다.
그것은 작은 농담이었지만 그들에게는 큰 의미가 있었다. 탄 김치 냄새는 그들을 하나로 묶어준 끈이었다. 다음 날 회사에서는 큰 변화가 시작되었다. 준호는 아침 일찍 전체 회의를 소집했다. 모든 부서의 직원들이 대회의실에 모였다. 오늘부터 준호가 선언했다. 우리 회사는 가족 돌봄 지원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치매 환자나 장애가 있는 가족을 돌보는 직원들을 위한 특별 지원 제도입니다. 유연한 근무 시간, 재택근무 옵션, 그리고 의료 지원이 포함됩니다. 직원들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이것은 한국 기업 문화에서는 상당히 혁신적인 변화였다. 그리고 준호가 계속했다. 이 프로그램의 첫 번째 수혜자는 윤나리 씨가 될 것입니다. 그녀는 치매를 앓고 계신 할머니를 돌보고 있으며 그 헌신은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가치입니다. 나리는 감격에 젖어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을 향한 몇몇 차가운 시선을 느낄 수 있었다. 특히 박소연의 눈빛은 여전히 적대적이었다. 회사 분위기는 변화하기 시작했지만 그 변화는 모두에게 환영받지 못했다. 숨겨진 질투와 분노가 조용히 자라고 있었다. 특히 소연의 마음속에서는 어둠이 커져가고 있었다. 부산의 하늘은 그날 아침 무겁게 내려앉은 구름으로 가득했다. 이슬비가 부드럽게 내리며 창문을 두드렸고 거리는 빗물에 젖어 반짝이고 있었다. 윤나리는 작은 창가에 서서 이 모든 것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붉게 부어 있었고 뺨에는 마른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다. 3일 전 환곡남 할머니는 잠든 채로 세상을 떠났다. 평화롭게 고통 없이 그녀가 항상 원했던 방식으로 나리는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그것은 백준호가 그녀를 위해 구입한 것이었다. 너무 화려하지도 너무 소박하지도 않은 단정하고 품위 있는 옷이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이 적절한 옷을 입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리 씨, 준비됐나요? 준호의 목소리였다. 네, 들어오세요. 나리가 대답했다. 준호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침착했지만 눈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다. 출발할 시간이에요. 차가 기다리고 있어요. 나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방 안을 둘러보았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낡은 시장 건물에 살지 않았다. 준호의 도움으로 그들은 할머니의 마지막 몇 주를 조용하고 깨끗한 아파트에서 보낼 수 있었다. 할머니는 그곳에서 편안한 침대에서 자고 따뜻한 목욕을 하고 신선한 음식을 먹을 수 있었다. 그것은 짧은 시간이었지만 할머니에게는 큰 행복이었다. 가시죠. 나리가 말했다. 그녀는 작은 테이블 위에 있는 할머니의 사진을 손에 들었다. 그것은 할머니가 젊었을 때의 사진이었다. 활짝 웃고 있는 모습이었다. 그들은 함께 건물을 나와 기다리고 있는 검은색 세단에 탔다. 차 안에는 이미 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그는 중년의 신사로 준호와 비슷한 나이로 보였다. 나리 씨, 이분은 김민수 변호사님이에요. 제 오랜 친구이자 법률 고문이세요. 준호가 소개했다. 김 변호사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윤나리 씨.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나리는 예의 바르게 인사를 받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할머니와의 마지막 순간들을 떠올렸다. 할머니의 마지막 날, 그녀는 놀라울 정도로 또렷한 정신을 유지했다. 그녀는 나리와 준호에게 오래된 이야기들을 들려주었다. 시장에서의 삶, 나리의 부모님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가짜 손자 조니에 대한 추억들. 할머니는 웃고 울고 때로는 노래까지 불렀다. 그리고 밤이 깊어갈 무렵 그녀는 나리의 손을 꼭 잡고 속삭였다. 이제 걱정하지 않아도 돼. 너는 이제 혼자가 아니야. 다음 날 아침 나리가 할머니를 깨우려 했을 때 그녀는 이미 떠난 후였다. 평화로운 미소를 지닌 채로 차는 부산의 북쪽 언덕에 위치한 화장장으로 향했다. 그곳에서는 작은 장례식이 준비되어 있었다. 나리는 장례식이 아주 소박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마도 그녀와 준호, 그리고 몇몇 공식적인 관계자들만 참석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할머니는 오랫동안 사회와 단절된 채 살아왔고 치매가 진행된 이후로는 더욱 그러했다.
하지만 화장장에 도착했을 때 나리는 놀라움으로 입을 다물지 못했다. 주차장은 차들로 가득 차 있었고 건물 앞에는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그들 중 대부분은 어린 아이들이었다. 5세에서 12세 정도로 보이는 아이들이 검은색 옷을 입고 조용히 서 있었다. 그들 옆에는 몇몇 성인들이 보호자로 서 있었다. 이게 무슨... 나리가 혼란스러워하며 물었다. 준호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항상 말했잖아요. 할머니가 내 인생을 구했다고. 그리고 할머니는 한 아이의 인생만 구한 게 아니에요. 그는 차에서 내려 나리가 내리는 것을 도왔다. 그들이 아이들 쪽으로 걸어가자 한 여성이 앞으로 나왔다. 그녀는 40대 중반으로 보였고 친절한 눈을 가지고 있었다. 준호 씨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가 말했다. 아이들이 정말 오고 싶어 했어요. 준호는 그녀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나리 씨, 이분은 박지연 선생님이에요. 부산 희망의 집 원장님이세요. 희망의 집이요? 나리가 물었다. 고아원이에요. 준호가 부드럽게 설명했다. 제가 7살 때부터 12살까지 있었던 곳이죠. 사회복지사가 할머니 집에서 저를 데려간 후 이곳으로 왔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아이들도 저와 같은 상황에 있는 아이들이에요. 나리는 감동으로 말을 잇지 못했다. 준호는 계속해서 말했다. 할머니가 저를 구해주셨을 때 그것은 단지 하나의 인생을 바꾼 게 아니었어요. 그것은 연쇄 반응을 일으켰죠. 저는 성공한 후 희망의 집을 지원하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200명이 넘는 아이들이 그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찾았습니다. 아이들이 천천히 나리에게 다가왔다. 가장 어린 소녀가 손에 하얀 국화를 들고 있었다. 그녀는 수줍게 나리에게 꽃을 건넸다. 할머니께 감사드려요. 소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준호 아저씨가 말했어요. 할머니가 아저씨를 구해주셨고 그래서 아저씨가 우리를 도울 수 있게 되었다고요. 나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소녀를 부드럽게 안았다. 고마워 얘야. 할머니가 정말 기뻐하실 거야. 장례식은 소박하지만 깊은 의미가 있는 행사였다. 준호는 할머니에 대한 추모사를 했고 아이들은 작은 합창을 준비해 불렀다. 그것은 고향의 봄이라는 한국의 전통 동요였다. 나리는 할머니가 그 노래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기억했다. 할머니는 치매가 심해지기 전 종종 그 노래를 흥얼거리곤 했다. 화장이 끝난 후 나리는 조심스럽게 할머니의 유골함을 받아들었다. 그것은 생각보다 가벼웠다. 어떻게 이렇게 작은 상자에 할머니의 모든 것이 담길 수 있는지 그녀는 이해할 수 없었다. 부산 언덕에서 내려오는 길, 준호의 운전기사가 그들을 태운 차는 천천히 움직였다. 비는 그쳤지만 도로는 여전히 젖어 있었다. 나리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인생은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할머니 없이 그녀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차가 회사 앞에 멈췄을 때 한 직원이 달려와 나리에게 봉투를 건넸다. 이게 오늘 아침에 도착했습니다, 윤나리 씨. 나리는 봉투를 받아들었다. 발신인 이름은 없었지만 회사 내부 메일 시스템을 통해 온 것 같았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손으로 쓴 편지가 있었다. 나리 씨에게 저는 당신에게 정말 사과하고 싶습니다. 제가 한 행동들, 당신을 해치기 위한 모든 시도들, 그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질투와 분노에 사로잡혀 있었고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당신의 문서를 조작하고 이메일을 해킹하고 당신에 대한 거짓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저는 당신이 회사에서 쫓겨나길 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제 행동의 결과를 마주해야 합니다. 사실은 저에게도 병든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 딸도 있죠. 저는 당신처럼 그들을 홀로 돌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상황을 인정하지 않았고 대신 다른 사람들을 속이려 했습니다. 당신의 용기와 정직함은 저에게 부끄러움을 안겨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인사팀의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모든 증거와 함께요. 제가 받게 될 처벌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당신의 할머니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박소연 드림. 나리는 편지를 읽고 깊은 충격에 빠졌다.
그녀는 준회에게 편지를 건넸다. 그는 빠르게 내용을 훑어본 후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걸 인사팀에 제출해야 해요. 소연 씨는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나리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조용히 편지를 접어 찢었다. 아니요. 그녀도 저와 같은 상황에 있어요. 아픈 가족과 아이. 그녀는 실수를 했지만 지금은 후회하고 있어요. 준호는 놀란 표정으로 나리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녀는 당신을 해치려 했어요. 당신의 경력과 평판을 망치려 했다고요. 나리는 슬프게 미소 지었다. 저도 한때 실수를 했어요. 할머니의 상태를 숨기고 거짓말을 하고 우리 모두 때로는 두려움 때문에 나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할머니가 항상 말씀하셨어요. 용서는 주는 사람을 자유롭게 한다고. 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묶여있고 싶지 않아요. 준호는 깊은 감동을 받은 듯 말없이 나리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은 정말 놀라운 사람이에요, 윤나리 씨. 할머니처럼요. 나리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날 저녁 나리는 새 아파트의 베란다에 서서 부산의 밤바다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손에는 할머니의 유골함이 들려 있었다. 바다 위로 떠오른 보름달이 은빛길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할머니, 나리가 속삭였다. 저 혼자가 아니라고 하셨죠? 이제 알겠어요. 할머니가 제게 준 사랑은 절대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은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갈 거예요. 그녀는 유골함을 가슴에 안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제 그녀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알았다. 할머니의 유산을 이어가기 위해 사랑과 용서, 그리고 희생의 유산을. 봄이 부산을 감싸 안은 6개월 후의 어느 날이었다. 벚꽃이 도시의 공원들을 분홍빛으로 물들이고 따스한 햇살이 해운대 해변의 모래를 반짝이게 만들었다. 윤나리는 백스타 주식회사의 1층 로비로 들어섰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행정보조가 아니었다. 그녀의 사원증에는 사회공헌팀 팀장이라는 직함이 새겨져 있었다. 나리가 로비를 가로질러 걸어갈 때 그녀는 문득 6개월 전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다. 맨발에 허름한 옷을 입고 탄 김치 냄새를 풍기며 이 같은 로비에 들어섰던 그날. 그때는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였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아니, 다른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신을 찾은 것이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52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나리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이제 단정한 정장을 입고 있었고 머리는 깔끔하게 묶여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가방에서는 여전히 희미한 김치 냄새가 났다. 그것은 의도적인 것이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작은 김치 용기를 가방에 넣었다. 그것은 할머니를 기억하기 위한, 그리고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잊지 않기 위한 그녀만의 의식이었다. 나리 씨, 좋은 아침입니다. 그녀가 사무실에 들어서자 박소연이 미소로 그녀를 맞이했다. 소연은 이제 나리의 팀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녀의 어머니와 딸도 회사의 가족 돌봄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고 있었다. 좋은 아침, 소연 씨. 나리가 따뜻하게 답했다. 오늘의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10시에 희망의 집 원장님과 미팅이 있고 11시 30분에는 새 멘토링 프로그램 발표가 있습니다. 오후에는 사장님과의 미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나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사무실로 들어가 창가에 섰다. 52층에서 바라보는 부산의 정영은 숨이 멎을 듯 아름다웠다. 바다와 산, 그리고 그 사이에 펼쳐진 도시의 풍경. 그녀는 이제 종종 이 전망을 감상하며 명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책상 위에는 할머니의 사진이 놓여 있었다. 사진 옆에는 작은 유리병이 있었는데 그 안에는 할머니의 마지막 김치 한 조각이 보존되어 있었다. 그것은 이제 완전히 마르고 변색되었지만 나리에게는 여전히 소중한 보물이었다. 나리는 이제 가족 돌봄 지원 프로그램을 이끌고 있었다. 그 프로그램은 처음에는 작게 시작했지만 빠르게 성장해 이제는 회사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프로젝트가 되었다. 치매 환자나 장애인을 돌보는 가족들을 위한 지원, 유연한 근무 시간, 의료 혜택,
그리고 심리 상담까지. 나리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말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프로그램이 다른 기업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다. 몇몇 대기업들이 백스타의 모델을 따라 비슷한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시작했다. 한국 사회에서 점차 가족 돌봄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었다. 오전 10시, 나리는 회의실에서 박지연 원장을 만났다. 희망의 집 아이들을 위한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다. 나리 씨, 당신이 이 프로젝트를 맡은 이후로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지연 원장이 따뜻하게 말했다. 아이들이 이제 더 많은 기회를 가지게 되었어요. 나리는 미소 지었다. 모두 준호 사장님 덕분이에요. 그분이 아니었다면 이 모든 것이 불가능했을 거예요. 지연 원장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준호 씨는 재정적 지원을 제공했지만 당신이 진정한 변화를 가져왔어요. 당신의 공감 능력과 이해심이 이 프로그램을 특별하게 만들었어요. 나리는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아직도 칭찬에 익숙하지 않았다. 평생 그림자 속에서 살아온 사람에게 갑자기 주목받는 것은 여전히 어색했다. 회의가 끝난 후 나리는 사무실로 돌아와 다음 발표를 준비했다. 새로운 멘토링 프로그램은 그녀의 아이디어였다. 회사의 직원들이 희망의 집 아이들의 멘토가 되어 정서적 지원과 함께 직업 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었다. 이미 50명이 넘는 직원들이 자원했다. 발표는 성공적이었다. 나리는 이제 대중 앞에서 말하는 것에 더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나누었고 그것이 청중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할머니와의 생활, 시장에서의 힘든 날들, 그리고 어떻게 한 사람의 친절이 인생을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 오후가 되자 나리는 준호의 사무실로 향했다. 그녀는 가끔 그와 개인적인 시간을 가졌다. 그들은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미래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준호는 나리에게 중요한 멘토가 되었다. 준호의 사무실 문을 두드리자 그의 목소리가 들렸다. 들어오세요. 나리가 문을 열었을 때 그녀는 준호가 책상 위에 작은 냄비를 올려놓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 냄비에서는 익숙한 냄새가 났다. 탄 김치 냄새. 사장님, 나리가 놀라서 물었다. 준호는 쑥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오늘이 할머니의 기일이잖아요. 제가 직접 김치를 데워보려고 했는데 역시 할머니처럼 태워버렸네요. 나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준호가 할머니의 기일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에 감동받았다. 그리고 그가 김치를 드려고 시도했다는 것은 그것은 단순한 추모 이상의 의미가 있었다. 같이 먹을래요? 준호가 물었다. 맛은 없겠지만 의미가 있으니까요. 나리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함께 탄 김치를 먹으며 할머니에 대한 추억을 나눴다. 웃음과 눈물이 교차하는 시간이었다. 나리 씨, 준호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제가 당신에게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는 서랍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다. 이것은 새로운 프로젝트 계획서예요. 황곡남 재단이라고 부르려고 해요.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을 위한 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하는 프로젝트죠. 나리는 놀라움으로 서류를 받아들었다. 할머니의 이름을 딴 재단이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는 단 한 명의 아이를 구했지만 그것이 수백 명의 인생을 바꾸었어요. 이제 할머니의 이름으로 수천 명의 삶을 변화시킬 차례예요. 나리는 서류를 읽어 내려갔다. 그것은 단순한 자선 프로젝트가 아니었다. 치매 연구 지원, 가족 돌봄자 교육, 임시 돌봄 서비스, 심리 상담, 종합적인 접근 방식이었다. 그리고 준호가 계속했다. 저는 당신이 이 재단의 이사장이 되길 원해요. 나리는 충격을 받았다. 저요? 하지만 저는 그런 큰 책임을 맡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준호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할머니도 7살 소년을 돌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녀는 그냥 했죠.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는 더 강하고 더 준비되어 있어요. 나리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인생은 지난 6개월 동안 완전히 바뀌었다.
시장의 작은 공간에서 회사의 중력으로 항상 숨어 지내던 사람에서 다른 이들에게 영감을 주는 리더로 그것은 마치 꿈 같았다. 제가 생각해 볼게요.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그날 저녁 나리는 회사를 나서며 로비를 지나갔다. 그녀는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고 자신의 신발을 바라보았다. 고급스러운 구두였다. 그리고 그녀는 충동적인 결정을 내렸다. 나리는 로비 한쪽으로 가서 조용히 신발을 벗었다. 그녀는 맨발로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밟았다. 그것은 6개월 전 그녀가 처음 이 회사에 들어왔을 때와 같은 느낌이었다. 차갑고 단단하고 현실적인. 로비의 경비원이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괜찮으세요, 팀장님? 나리는 미소 지었다. 네, 괜찮아요. 그냥 발이 어디서 왔는지 기억할 필요가 있어서요. 그녀는 신발을 다시 신지 않고 그대로 회사를 나섰다. 밖에는 봄비가 부드럽게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며 빗방울이 자신의 얼굴에 닿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그녀는 미소 지었다. 할머니, 그녀가 속삭였다. 제가 결정했어요. 저는 재단을 맡을 거예요. 할머니처럼 저도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고 싶어요. 나리는 맨발로 젖은 아스팔트 위를 걸었다. 그녀의 발자국이 비에 씻겨 사라졌지만 그녀가 남긴 흔적은 영원히 남을 것이었다. 마치 할머니의 사랑이 그녀의 인생에 영원히 남아있는 것처럼. 마치 탄 김치 냄새가 오랫동안 공기 중에 맴돌듯이. 몇 주 후 부산 남포동 시장 입구에는 새로운 간판이 세워졌다. 환곡남 치매 지원센터. 오래된 시장 건물은 완전히 새롭게 단장되었지만 할머니와 나리가 살았던 작은 공간은 그대로 보존되었다. 그곳은 이제 센터의 중심부가 되었다. 치매 환자들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추억의 방으로. 그리고 그 방 한가운데에는 작은 화로가 있었다. 매일 아침 센터의 직원들은 그 화로에 김치를 데웠다. 가끔은 실수로 태우기도 했다. 그리고 그 냄새는 센터 전체에 퍼졌다. 불완전하지만 따뜻한 사랑의 냄새. 윤나리와 백준호,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꾼 그 특별한 냄새. 단 김치 냄새 하나가 두 사람의 운명을 바꾸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눈에 보이는 것만 판단하나요? 아니면 그 너머의 이야기를 보려고 노력하나요? 만약 백준호 사장이 윤나리를 그저 맨발의 가난한 여성으로만 봤다면 그는 자신의 인생을 구한 사람을 다시 만날 기회를 놓쳤을 것입니다. 당신이라면 다른 사람의 겉모습 너머에 있는 가치를 얼마나 자주 놓치고 있나요?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삶에서 환곡남 할머니가 될 수 있습니다. 작은 친절, 짧은 순간의 도움이 누군가의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결과가 다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당신은 오늘 누구에게 손을 내밀 수 있을까요? 당신의 작은 친절이 세상에 어떤 파도를 일으킬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았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이 경험한 인생을 바꾼 작은 친절의 순간들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우리 모두는 서로의 이야기를 통해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